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만약에 있잖아요. 네.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수돗물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집에서 수압만 조금 약해져도 너무 불편한데. 씻는데도 불편하고. 예, 수도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언젠가부터는 수도 걱정은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도 좀 놀라웠던 게 우리 포항시 죽장면의 주민들에게는 이게 수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저희가 죽장으로 직접 가서 한번 시시콜콜 들어보죠.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죽장에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네. 일단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정말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러게요. 깨끗하잖아요. 네. 이 깨끗하고 이제 한참 일손이 바빠야 되는데 일선보다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기자회견도 하시고 신경 쓸 일이 많으시죠. 예, 지금 그 봄 농사를 시작해야 되고 무슨 거름도 쳐야 되고 모종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묵는 물 때문에 죽장 면민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러게요. 예, 좀 자세한 얘기들은 택시 옮겨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죽장으로 이렇게 뭐 전원 생활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여기가 그 경북도 내 기농기촌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이 죽장면이요. 공기 좋고 물 맑고 살기 좋다고 이게 소문난 동네인데 막상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왜 우리가 집 보러 가면 뭐부터 봐요? 수돗물부터 틀어보죠. 그렇죠.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변기물 내려보고 그러니까요. 수돗물 들어와서 물 나오는 집도 확인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아니 상수도가 그러면 없다는 얘기예요, 죽장에는? 예, 죽장면 자체에 그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포항시 관내 유일합니다. 야.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없는 곳이 죽장이라고요? 예. 그럼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지금 한티제 죽장면의 입구인 한티제 바로 밑에 동네까지 상수도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이 지역만 지금 안 들어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쓰세요? 지금까지는 그 포항시에서 지하수나 계곡수로 해서 말 상수도는 한 10개. 예. 그리고 간이 급수 시설에 이래서 그런 시설물에 의해서 한 35개 정도 해서 그 주민들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대다수 그 주민들은 개인이 직접 지하수나 지표수를 이용해서 식수나 그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가정마다 이제 그 수도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 곳 한 곳에 모아서 그거를 다시 쓴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그조차도 없는 집들도 있다고요? 예, 그렇죠. 가사리 같은 경우에 저장인에 처음 마을 상수도 관정을 뚫어봤는데 그것도 이물질이 나와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수질 관리를 안 해주나요? 시에서 수질 관리를 하는데 광역 정수장처럼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간이 마을 상수도. 아니 그 관리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일반 상수도 저희는 사실 매달 나오는 요금만 보면서 이번 달은 좀 나왔구나 아니구나 이렇게만 계산을 하는데 도시에서 받고 있는 관리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이거 다르죠. 그다 처음 그 시설은 시에서 다 합니다. 예. 하는데 그게 시설 유지비라든지 보수비가 300만 원이 넘으면은 시에서
경비 처리하고 그 이하면은 마을에서 마을 자치 기금으로 경비 처리해야 되고 그런 실정. 그러면서 그 사용료는 또 사용료대로 또 내야 되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죽장면의 지금 현실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불편한데 관리까지 직접 해야 되면 예. 불편해서 어떻게 살죠? 죽장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 그 실상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간이 마을 상수도 시설도 소규모 급수 시설도 없어서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 80m에서 올라오는 지하수 관전입니다. 제가 여기 한 11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는 여기 옆에 할머니가 이 또랑이 물을 그냥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을 작업을 해가지고 할머니 부엌까지 물을 넣어 할머니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 틀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면서는 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어요. 막상 집을 짓다 보니까 상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수를 먹고 있답니다. 도시에선 걱정해 본 적도 없는 상수도 시설이 귀농에 큰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물이 얼지 않는 계절에나 이렇게 물을 쓸 수 있고 지하수를 파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많이 달라고 하는 데는 1,7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만 원, 650만 원. 그래서 제가 650만 원을 주고 이거 팠어요. 겨울철만 되면 여기 지금 오지가 되다 보니까 11월 달만 되면은 벌써 얼기 시작합니다. 어는데 어디 집을 비우고 2박 3일 외출을 못해요. 이 모다가 선 상태에서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관 자체가 얼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도 지금 외출 못해요. 깨끗하냐 안 하냐는 그건 차지하고요. 네. 무슨 여름 되면은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요. 겨울 되면은 수도관에 얼어붙어서 또 그게 문제네요.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면은 상황이에요. 얼어버리면은 그나마 그 물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월달까지 해동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물통을 이용해서 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를 쓸 수밖에 없고 식수는 사서 먹어야 되고. 와. 그렇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그러면은 물을 받아 쓰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얼기 때문에? 저 면사무소나 뭐 농협주유소나 저런 데 가서 물통에 물을 길러다가 와. 생활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물이 뭐 한 통 두 통 있어가지고 될 것도 아닐 텐데 그걸 일일이 다 길어서 쓰신다고요? 식사하는 것도 설거지 같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식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밥 짓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네요, 진짜. 설거지하는 네. 것도 문제겠네요. 예. 그죠? 뭐 이렇게 궁합을 통한다고 네. 물을 아껴 쓸 수밖에 없죠. 인간의 가장 기본인 배설을 하는 것도 예.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상수도가 오는 거는 비단 이제 이곳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에서나 다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도심에서도 겨울철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유독 죽장면에서 더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 도심에서 수도물이 온다는 것은 계량기 파손이잖아요. 예. 아 그렇죠. 그리고 계량기 파손은 금방금방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탱크에 물을 저장하니까 탱크 자체가 얼어버리고요. 와. 그리고 탱크에서 또 집으로 들어오는 식수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얼어버린다는 거죠. 관이 다 얼어버려요. 네, 관이 얼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개인이 그걸 팠어 수리를 해서 쓰든가 아니면은 뭐 해동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때까지 못 쓰는 거네요. 그렇죠. 못 쓰는 거죠. 아니 이게 땅을 파는 것도 뭐 10m, 20m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 얼어버리면요 땅 파기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저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포크레인 갖고 와서 한나절을 팠는데도 예. 얼마 못 팠어요. 그래서 그 수리를 중단했습니다. 아니 그 안에 관이 얼을 정도면 그 밖에 흙은 얼마나 얼었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럼 겨울에는 어니까 그렇게 되고 여름에도 물 부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죽장 면사무소 그 표고가 해발 210m입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수라든지 지표수가 빨리 고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측에 보이세요? 이 그랑물을
갖고 양수기로 이제 물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아, 이 오른쪽에 예. 개천물을요? 예. 예. 근데 이 물이 가뭄이 시작되면 물이 떨어지면은 네. 지하수로 이제 간접을 뚫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지하수가 빨리 고갈된다는 거죠. 가뭄이 시작되면. 그래 그게 빨리 고갈되니까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표수나 지하수가 그만큼 빨리 고갈된다는 거죠. 먹는 것도 힘들고 네.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는 게 힘들고 네. 매일매일 노심초사일 것 같아요. 비 오면은 비 오는 대로 걱정이고. 그렇죠. 가뭄 들면 가뭄이라 네, 물 없어 네, 걱정이고. 아니, 저는 걱정이 네. 죽장에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젊으신 편일 거예요. 네. 예. 진짜 연세 많으시던 어른들 혹은 맞습니다. 독거노인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분들 실정은 진짜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떠세요? 어르신네들은 거의 우물물이나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는 뭐 거의 뭐 소독이나 그런 건 전혀 할 수는 없고요. 또 비가 좀 오면은 그냥 흙탕물이나 근데 그 이물질들이 그대로 수도꼭지로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걸 좀 이렇게 다라이에 담아서 좀 물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사용하고 그런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돈이 아까워서 감히 그 먹는 물을 산다는 이런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걸 드세요 그분들은? 어른들은? 예. 죽장면에 뭐 그 상수도가 연결 안 됐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멀고 오지니까 예. 뭐 늦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계면 기북면까지 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장기, 청하, 송라면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죽장이면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거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하수도는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예. 상수도가 물이 들어와야 나가는 물도 쓸 예. 수 있으니까. 예. 죽장면에는 가사천, 좌우천, 그 현대천, 예. 정자천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사천이죠. 예, 이게 가사천인데 가다 보면은요 전부 다 이거 파이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전부 다 그 생활 오폐수 그리고 밭에 이런 그 탭이 뿌리는 거 비만 오면 다 쓸려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 4개 천을 통해서 영천댐으로 다 들어갑니다. 영천댐으로요. 예. 근데 이게 정화시설 없이 그럼 바로 그냥 그대로 예, 다. 들어가고요? 예, 와. 그대로 들어가고 또 어차피 농사를 지으면 그 농약을 일정 부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농약도 네, 쓰고 네. 퇴비도 쓰잖아요. 예, 농약도 쓰고 퇴비도 쓰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랑으로 다 들어갑니다. 정화되지 않고. 그러고 더 큰 문제는 그 영천댐의 그 댐 물이 네. 포항 양덕 정수장의 수돗물이 원수로 사용하거든요. 포항 시민들이 쓰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예, 포항시 북구 주민들이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양덕 정수장 물이다 말입니다. 저가 북구 사는데요? 저도요. 잠깐만. 저기 북구잖아. 저 북구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양덕이 이제 우리 옆 동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양덕으로 들어오는 물이 영천댐을 통해서 오는데 이게 죽장에서 넘어오는데 예. 전혀 정수되지 정화가 되지 않고 않은 예. 물이 그 그대로 물이 버려져서. 오는데 아니, 저는 한 번씩 물을 사놓은 게 없으면 네. 마시기도 해요. 수돗물 그냥 깨끗하고 믿으니까. 네, 그렇죠. 엄마. 어머. 이게 그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상하수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죽장면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야 포항 시민들도 안전한 수돗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죽장면에 지금 아직도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포항시 북구 주민들은 언제까지 그 오염된 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게 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죽장면만의 문제가 예. 아니라는 것을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한번 생각이 고민해봐야 되고 네.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하게 사시면서 시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그 지역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장님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메아리 없는 대답이에요. 우리들 목소리만 전달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부터라도 뭐 계획을 잡아보겠다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 죽장이라는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좀 암울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러게요. 이게 죽장 면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회장님. 예. 포항 시민들 예. 그리고 주변의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시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실까요? 흔히들 뭐 그 여름에, 겨울에 죽장에 놀러 오시고 또 그 자연 풍경을 즐기시고 하는데 꼭 그 놀러 오시고 즐기시지만 말고 죽장면의 가장 그 큰 현안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 상수도 간에 하루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그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 깨끗해서 오는 곳이 여긴데 네. 이분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우리 포항 시민들은 식수원으로 쓰고 있다는 거는 또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칠 번 국도를 타고 영덕에 왔는데 네. 저는 이맘때 영덕을 오면은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어떤 거요? 아름답다보다도 참 잘생겼다. 아, 오늘 우리가 만날 분도요. 네. 참 잘생긴 분입니다. 정말 잘생기셨죠? 누군가요? 바로 배우 겸 가수 이동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을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요. 영덕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바쁘죠. 바쁜데 영덕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대게죠. 그죠? 대게. 네. 대게철인데 오늘 대게 축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또 팬들과 함께 또 이 봉자의 노래를 부르러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랬군요. 너무 시원하네요. 네. 시원해요. 뭐 여러 얘기들 해주실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인생 얘기, 사는 얘기, 뭐 망한 얘기. 할 얘기가 다 많죠. 들어야죠. 한번 오늘도 이 콜콜 이 택시를 타면서 한번 털어봅시다.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예. 이동준 씨 인생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택시로 옮겨서 시시콜콜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갑시다. 네. 사실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이동준 하면은 뭐 쭉쭉쭉쭉 다 있잖아요. 예, 어우, 세계적으로 그렇죠. 태권도로 재패를 하고 네. 대한민국 드라마계를 재패를 하고 그렇죠. 이제 가수로서 잘 나가고 네. 네. 물론 영화를 한번 말아먹었어. 그 정도 히스토리는 또 있어줘야 또 그렇죠. 사람이 네. 매력이 있거든요. 희노애락을 고루 가진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몇 안 되는 배우 맞습니다. 가수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초 동안 이 영덕 바다를 보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자, 인생 참 많이 살다면 살았다 많이 살았고 아직 멀었다 아직 멀은 인생인데 네.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정말로 태권도, 영화배우, 탤런트, 이제 가수로서 인생 산막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언제까지 어디가 끝인지 나 자신도 몰라요. 예. 그냥 계속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콜콜 택시까지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동준 하면은 저희가 일단 태권도. 젊은 시절, 그쵸? 네. 이 빼놓을 발차기를 수 없죠. 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이 택시 안에 같이 있잖아요. 네. 이 룸미러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밑에 발을 자꾸 보게 돼. 오늘 그래요. 실수하면 나를 난, 보였죠. 끝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안 때리시죠? 사람은 전혀 안 때리죠. 예. 이 발 보이죠? 이거 올라온다. 아니 몇 년도였죠? 3연패를 했었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예, 저는 세계선수권대 81년도, 83년도, 네. 85년도 와. 3회에 걸쳐서
금메달 땄죠. 야, 네. 어릴 때부터 하신 건가요? 태권도 선수를? 태권도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예. 뭐 직업적인 선수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선수권대 뭐 전국체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싹 금메달 땄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네. 세계 선수권에서 3번 우승한 건 알고 있지만 네. 또 자세히 모르거든요. 메달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태권도 몇 단인지 한번 자랑 한번 풀고 시작하죠 뭐. 저는 뭐 단을 계속 땄다 그러면 뭐 9단까지 딸 수 있겠지만은 그냥 제 직업이 배우고 연예인이다 보니까 예. 그다지 단에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7단에서 마무리를 좀 7단. 하고 있고요. 거의 뭐 그 네. 태권도계 이세돌이에요. 그러니까요. 7단 9단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동준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뭐 태권도라고 이렇게 대명사를 져요, 저를. 뭐 태권도 하면 2등 가라면 한마디로 좀 서럽다. 태권도는 이동준이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가 이미 돼 정리를 있죠. 하면 되죠. 어린 시절이잖아요. 태권도 하던 때가. 네. 물론 잘 나가기는 했지만 영광도 있었지만 힘든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셨어요? 운동할 때요. 그때는? 예. 저는 원래 태권도 할 때는 정말로 저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단 그 좀 안 좋았던 것은 이제 제가 이 시골 촌놈이었었어요. 예. 네, 서울에서 운동한 게 아니라 충청도에서 시골에서 올라가서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그 좀 편파적인 이제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시절이 또 그런 때였어요. 요즘은 뭐 심판 이제 그 전자호구가 있어가지고 예. 그때 점수가 탁탁 나오는데 저희 운동할 때만 해도 뭐 헤드기어도 안 쓰고 뭐 케어율이 많았죠. 근데 이제 심판들의 이 볼펜으로 이 점수를 이제 한 점 한 점씩 매기는데 이거 주관적인 거군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주려면 주고 마음대로 해요. 심판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점수가 많죠. 그래서 억울해서 이겼는데도 지게 하는 그런 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를 79년도부터 국가대표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안 죽이더라고. 국가대표 태극기 다니까. 예, 태극기 다니까 그때부터는 뭐 저에 대한 실력을 뭐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뭐 은퇴할 때까지 저는 무패로 은퇴를 했죠. 예. 무패였어요? 네, 저는 무패했어요. 예. 네. 약간 점프를 하면서 그 앞차기 시도했던. 그렇죠. 네, 지금 코칭 스텝이 나오고 계십니다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동준. 예. 네. 이동준. 예. 네. 저런 경우 지금 돌려차기 왼발 선수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느린 동작 재점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동준 선수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이동준 선수요. 이제 그 시상식이 거행됩니다. 우리나라 이동준 선수 1위에 시상대에 올라섰습니다.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외국에 나가서 선수권 대회에서 대회를 뛴다는 거. 사실 지금이야 많이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TV로도 많이 중계가 되지만 예전에 그런 게 또 많이 없었잖아요. 야, 그것은 이제 운동을 한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세계 선수권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2년 동안을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2년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올림픽이 없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세계 선수권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 세계 선수권 끝나면은 다음 세계 선수권대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승에 가서 1등을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순간 애국가가 나오는 그 순간. 네. 어떨까요? 그 순간에 그 짜릿한 이 가슴이 아주 벅차죠. 네. 애국가가 나올 때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 순간이 태극기가 다 내려와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를 이제 국회에 가슴에 올려놓고 그 5분의 순간 그 짜릿한 그 맛을 때문에 아마 그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럼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다시 2년 후에 대회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다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운동선수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한테 운동, 연기, 노래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운동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운동이에요. 무패를 했는데도 운동이 제일 어렵군요. 그렇게 1인자였음에도. 저는 그래서 이 연예 활동을 할 때 힘들고 막 이 뭔가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딪힐 때는 까짓 거
내가 그래도 세계 챔피언을 했는데 이까지 걸 내가 못 이겨내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으로 그 자신감 이런 게 생기는 게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을 다 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연예계에서 지금까지 제가 버티고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진짜 이 봉자를 외치고 다니면서 할 수 있었다는 그 기반이 태권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뭐. 근데 아쉽진 않으세요? 그렇게 힘든 운동선수 생활을 하시고 세계 챔피언이셨는데 운동을 그만하신 거 아쉽진 않으세요? 아깝고? 아니요, 어차피 아깝지만은 또 제가 없어져줘야지 또 후배들이 또 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바로 그 해 제가 86년도 2월달에 은퇴를 했어요. 네. 근데 10월달에 이제 충무로에서 감독한테 제가 캐스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태권도 선수로서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배우로서의 이야기는 또 빼놓을 수 없어요. 그냥 정말로 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신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라 제가 태권 선수촌에 있을 때 그때 저를 이제 인터뷰를 찾아왔었어요. 스타와의 데이트라는 인터뷰를 찾아왔는데 잘 나갔거든. 잘생긴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로서. 근데 그때 이제 인터뷰 도중에 그 기자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운동을 은퇴를 하고 나면은 본인이 봤을 때, 당신이 봤을 때 이동준 씨는 외모가 준수하니 이 배우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향은 그런 생각은 없느냐.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할 수도 있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충무로의 감독님들이 이제 봤던 거죠. 눈여겨 봤다가 캐스팅이 된 거군요. 네, 제가 이제 은퇴를 했다는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고 그래서 저를 캐스팅을 한 거죠. 근데 뭐 사실 처음에 배우를 시작할 때 주인공 하면은 정말 대단한 행운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영화 배우 한다고 진짜 부모님 땅 팔고 마 팔고 다 해서도 조연, 단역 이런 것만 하고 다녔던 그 기억이 나서 저한테 주인공을 맡기길래 와 나는 나한테는 큰 행운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했는데 영화를 막상 하고 개봉을 하고 한 편, 두 편 했는데 영화 배우로 알아봐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한 편에서 뭐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예. 그러다가 내년까지 올해만 하고 관둘까? 막 포기할까? 이러다가 딱 저한테 이제 기회가 왔죠. 그래서 서울무직이라는 영화가 기회가 와서 거기에서 제가 대종상 남자 신인상을 타게 되죠. 아니 근데 이게 또 배우가 얼굴만 잘생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만 하셨으면 연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주인공만 영화를 처음부터 주인공만 했어요. 근데 배우협회에서 앞으로 우리 영화 배우도 동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때는 80년대는 동시 녹음이 아니었어요. 후시 녹음이었죠. 후시 녹음이었어요. 그래서 성우들이 녹음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만 가지고 뻥긋뻥긋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그건 반쪽 연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사라든가 연기를 배워야 된다. 해서 이제 그때 교수님을 연극영화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거기에 들어와서 강의를 받고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신인, 단역, 조연들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만 와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주인공이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 연기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이 세계에 살아남는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때 배운 게 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종상 신인상 타고 나니까 바로 K본부에서 드라마를 하자고 이제 또 저를 갖다가 스카웃을 했죠. 아니 근데 갑자기 더 궁금해진 게 그 외국에서 그 단상 위에서 금메달 들고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 들을 때하고 느낌하고 대종상 배우로서 이제 첫 상을 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태극기 앞에서 그 상을 받는 금메달을 세계에서 1등하는 그 기분하고는 이 대종상을 받는 그 기분
그건 차원은 사실은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은 내가 배우로 제 인생 2막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이 대종상 시인상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앞으로 연기할 배우로서의 정말로 이 기반이 이제부터 진짜 기반이 다져지는구나.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노력의 산물이거든. 그렇죠. 운동에서 상을 네. 받은 거고 배우로서 열심히 연기 연습을 해서 상을 받은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배우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내 인생의 명작. 이 드라마는 내가 잊을 수 없다. 내 인생의 명작은 혼자 주인공 한 거예요. 예. 그게 적색지대. 적색지대라고 미니시리즈인데요. 예. 그게 92년도 그때 22부작이었어요. 미니시리즈.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시청률이 한 40%씩 나왔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시간대는 아마 9시 50분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시간에는 밥 먹고 나서 술 한잔들 하다가도 잠깐 스톱하고서 그 적색지대라는 드라마를 다 봤어요. 맞아요. 네.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왜냐면은 그 드라마가 제가 운동한 태권도를 한 장기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암흑가의 세계의 보수로 나오면서 이 암흑가를 다 평정하고 마지막에 일본 야쿠샤까지 평정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남자의 얘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였죠.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셨어요. 그렇죠, 입었죠. 역시. 어쨌든 정리가 되는 거 시청률 몇 프로? 최고 시청률? 최고 시청률 43%까지. 43%. 진짜 요즘 어린 분들은 그거 상상도 안 될 거예요. 43%. 그럼요. 그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 근데 이렇게 드라마나 뭐 평소 예능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굉장히 상남자시잖아요. 열정. 예. 근데 또 제가 소문을 듣지 하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애교 덩어리라고 사랑꾼이라는 또 얘기가 있던데 이거 뭐 사실인가요? 안 믿기는데. 원래 밖에서 상남자 센 사람이 안에서는 제일 약한 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까지 상남자가 돼가지고 뭐 이 남자의 그 아빠의 권위의식만 가지고서 이러면은 사는 재미가 없어. 집에서 가정에 들어오면은 본연의,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그러니까 내 이유 강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왜냐면 강해 보여야만이 상대를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 운동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눈빛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제 눈빛만 봐도 정말로 살벌했어요. 왜 상대를 제압을 눈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는 상남자의 모습을 보이지만은 집에서는 본인의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 가슴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